무시했던 것이 세상을 바꾸었습니다. 외면했던 것이 역사를 뒤흔들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국경 70km 떨어진 적진, 미국제 무기로도 어려운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한국산 무기가 날아올랐습니다. 정확히 완벽하게 적의 심장부를 관통했습니다. 프랑스 기술자는 말했습니다. 불가능해야 했는데 폴란드 전시회장은 조용해졌습니다. 유럽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으니까요. 한 사우디 중령이 있었습니다. 평생 미국과 유럽 무기만 신뢰했던 군인이었습니다. 한국 무기를 보며 비웃었던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국의 기술 앞에서, 한국의 신념 앞에서. 지금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대한민국을 응원해주세요. 저는 사우디아라비아 국방부 산하 포병전력평가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파이살 알루마이시 중령입니다. 평생을 군에서 살아온 집안에서 태어난 저는 무기라는 것은 단순한 장비를 넘어 전사의 생명줄과도 같은 존재라 믿고 자랐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늘 미국과 유럽제 무기를 최우선으로 여겼습니다. 특히 미국산 다연장 로켓 시스템 M270은 제게 있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무기였고 제 작전 계획의 중심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저에게 한국산 무기 도입이라는 말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명령처럼 들렸습니다. 제 할아버지는 1960년대부터 왕실 근위대에서 복무하셨습니다. 그분은 베두인족 출신으로 사막에서 낙타와 함께 자라며 전통적인 전사의 정신을 몸에 익히신 분이었죠. 하지만 근대화 물결 속에서 서구식 무기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빨리 깨달으셨던 분이기도 했습니다. 무기는 곧 국력이다. 강한 나라가 만든 무기를 써야 한다. 할아버지의 이 말씀이 우리 집안의 철칙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역시 걸프전 당시 미군과 함께 작전을 펼치며 미국제 무기의 위력을 몸소 체험하신 분이었습니다. 1991년 그 뜨거운 사막에서 아버지는 미군의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스커드 미사일을 요격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장면이 아버지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감동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기술이 전쟁을 결정한다는 걸. 어린 시절 아버지께서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무기는 생명과 직결된다. 검증되지 않은 것에 목숨을 맡기지 마라. 미국과 유럽, 그들이 만든 것만이 진짜 무기다. 그 가르침이 제 혈관에 흐르고 있었습니다. 사관학교 시절부터 지금까지 저는 늘 서구 무기 체계를 연구해왔습니다. 독일의 레오파드 전차, 프랑스의 르클레르 전차, 미국의 에이브람스, 그리고 패트리어트 미사일 시스템까지 이런 것들만이 진정한 무기라고 생각했던 거죠. 특히 M270 다연장 로켓 시스템은 제가 가장 신뢰하는 무기였습니다. 걸프전과 이라크전에서 입증된 그 무시무시한 화력과 정확성, 그리고 무엇보다 미군이 직접 사용해서 검증한 실전 경험이 있었으니까요. 몇 해 전 상부에서는 국방전력 다각화라는 명목 아래 한국에서 개발한 다연장 로켓 시스템, 이른바 천무를 들여오기로 결정했습니다. 처음 이 사실을 들었을 때 저는 회의실에서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한국은 스마트폰이나 잘 만들지 우리가 쓸 무기를 만들 수 있단 말입니까? 제 옆에 앉은 부관이 고개를 돌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더욱 불편했습니다. 마치 제가 뭔가 놓치고 있다는 듯한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에게 한국은 전자제품과 자동차나 잘 만드는 나라였습니다. 삼성 휴대폰도 쓰고 있었고 현대차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무기는 다른 차원의 문제였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걸린 일이었거든요. IT 기술로 무기를 만든다고 해서 진짜 무기가 되는 건 아니지.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불만을 털어놨습니다. 여보, 상부에서 한국 무기를 사온다고 해요. 한국말이에요. 아내는 저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늘 말하잖아요. 실력으로 말하는 게 군인의 방식이라고. 그 말에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맞는 말이었거든요. 하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의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실력은 이미 증명된 거야. 미국과 유럽 무기의 실력은 말이지. 며칠 뒤, 저는 한국 무기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들의 약점을 찾고 싶었습니다. 역시 아직 멀었구나라는 확신을 얻고 싶었던 거죠. 하지만 자료를 들여다볼수록 이상했습니다. 천무의 사거리는 80km, 정확도는 CEP 10m 이내, 기동성은 기존 M270보다 오히려 뛰어나다고 나와 있었어요. 수치상으로는 기존 무기들과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아니, 어떤 부분에서는 오히려 나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건 그냥 카탈로그 수치일 뿐이야.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실전은 다르지. 실제로 적과 싸워보지 않은 무기가 무슨 소용이야? 그렇게 자위하며 저는 천무 도입을 반대하는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미검증 무기체계 도입의 위험성이었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분석이라고 생각했죠. 우리에게는 이미 검증된 M270이 있습니다. 굳이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보고서를 제출하기 전날 밤, 저는 한 가지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내가 지금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건 아닐까? 군인으로서 20년을 살아오며 저는 늘 객관적이고 냉정한 판단을 추구해왔습니다. 적을 과소평가하지도 아군을 과대평가하지도 않으려 노력했죠. 그런 제가 지금 실제로 써보지도 않은 무기를 단지 한국산이라는 이유만으로 거부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리야드의 야경을 바라보며 저는 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한국은 우리가 믿을 만한 무기를 만들 수 없는 나라일까? 아니면 내가 그저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는 걸까? 하지만 그 답을 얻기 위해서는 시간이 더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실전 한복판에서 다가올 예정이었습니다. 2024년 11월 북부 국경에서 후티 반군의 대규모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그들은 드론과 박격포를 동원해 저희 전선을 계속 자극하고 있었고 상부는 즉각적인 보복 작전을 승인했습니다. 당시 사다 지역의 정찰 위성이 특정 지휘소를 포착했고 전술적 기습 타격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공군은 강풍과 방공망 때문에 출격이 어렵다고 보고했고 결국 작전은 우리 포병대가 맡게 되었습니다. 그날 아침 작전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대령님께서는 지도를 펼쳐놓고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후티 반군이 사다 지역에 새로운 지휘소를 구축했다. 우리 정보부에 따르면 그곳에서 최근 1년의 드론 공격이 기획되고 있다고 한다. 지도상의 빨간 점이 사다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국경에서 직선거리로 약 70km, 산악지대로 둘러싸인 천연 요새와도 같은 곳이었죠. 문제는 접근이 극히 어렵다는 점입니다. 정보장교가 말을 이어받았습니다. 지상군 침투는 최소 3일이 걸리고 그 사이 적이 도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군은 기상 조건과 지형상의 이유로 정밀 타격이 어렵다고 보고했고요. 모든 시선이 저희 포병부대로 쏠렸습니다. 결국 장거리 정밀 타격은 저희 몫이었던 거죠. 그런데 작전 명령서에는 천무 투입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전 순간적으로 그 문서를 내려놓고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지금 이게 진짜입니까? 국경에서 사다까지의 직선 거리는 약 70km, 기존 M270도 어렵게 소화할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천무는 솔직히 아직 제 머릿속엔 시험용 무기였습니다. 저는 즉시 작전 참모에게 달려가서 물었습니다. 왜 하필 천무입니까? M270으로도 충분히 사거리 안에 들어오는데요. 참모는 저를 조용히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중령님, 천무의 정확도가 더 높습니다. 그리고 반응 시간도 빠르고요. 이번 작전은 단발에 끝내야 합니다. 기회는 한 번뿐이에요. 제 머릿속에는 온갖 우려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만약 천무가 오작동하면, 만약 목표를 빗나가면, 만약 발사 도중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면 이건 훈련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전쟁이었고 진짜 적이 있었으며 진짜 목숨이 걸린 일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아직 실전에서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무기를 사용한다는 것이 저에게는 도박처럼 느껴졌습니다. 제가 상부에 의견서를 올리려 하자 제 상관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번에 실패하면 한국 무기 도입은 없을 거다. 그러니 당신이 직접 판단해. 그 말에 저는 처음으로 깊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상관의 표정에서 저는 묘한 신호를 읽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작전이 아니라 한국 무기에 대한 일종의 시험이기도 했던 거죠. 그날 오후 저는 천무 시스템을 직접 보러 갔습니다. 부대 뒤편에 설치된 천무 발사대는 생각보다 컸습니다. M270과 비슷한 크기였지만 뭔가 더 세련된 느낌이었어요. 특히 발사관의 각도 조절 시스템이 훨씬 정밀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 마음속에는 의심이 있었어요. 겉모습은 그럴듯하지만 진짜 성능은 어떨까? 천무를 담당하는 우리 부대 장교들과 대화를 나누며 저는 그들의 표정을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다들 진지했지만 긴장해 보였어요. 이들도 천무를 실전에서 사용해 본 경험이 없었던 거죠. 중령님, 솔직히 저희도 처음입니다. 한 소령이 털어놓았습니다. 훈련에서는 완벽했지만 실전은 다르잖아요. 그날 저녁 저는 집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내는 제 목소리만 듣고도 뭔가 심각한 일이 있다는 걸 알아챘나 봅니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내일 큰 작전이 있어. 그런데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한국 무기를 써야 한다고 말하기가 왠지 부끄러웠거든요.
조심해요. 당신이 최고의 군인이라는 걸 저는 알아요. 아내의 말에 저는 조금 마음이 놓였습니다. 작전 전날 밤, 저는 한국에서 온 기술 자료를 다시 한번 훑어봤습니다. 천무의 유도 시스템은 GPS와 관성 항법을 결합한 방식이었고 정확도는 CEP 10m 이내라고 되어 있었어요. 숫자로만 보면 M270보다 더 정확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 마음속에는 의구심이 남아 있었어요. 이 모든 게 실제로 작동할까? 새벽 3시,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어린 시절 할아버지께서 들려주신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용기가 아니라 신뢰다. 내가 쓰는 무기를 믿지 못하면 넌 이미 진 거다. 할아버지의 말씀이 맞다면 저는 내일 작전에서 이미 반쯤 진 상태였던 거죠.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만약 천무가 정말로 뛰어난 무기라면, 만약 내가 지금 선입견 때문에 좋은 기회를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군인으로서 20년을 살아오며 저는 항상 새로운 기술과 전술을 받아들이려 노력해왔습니다. 그런 제가 지금 단지 한국산이라는 이유만으로 무기를 불신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새벽이 되어서야 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좋아, 해보자. 천무가 정말 어떤 무기인지 확인해보자. 하지만 여전히 제 가슴 한편에는 불안감이 남아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결정날 터였어요. 천무가 진짜 무기인지 아니면 그저 과대 광고된 장난감에 불과한지. 작전 전날 밤, 저는 작전지휘소에서 천무 운용 장교들과 대면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에서 파견된 군사기술자문단과 함께 작전 브리핑을 준비하고 있었죠. 저는 그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당신들, 이 무기 정말로 70km 이상 날아가서 적 지휘소를 정확히 타격할 수 있다고 자신합니까? 작전지휘소는 컴퓨터 화면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각종 전술 정보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고 통신 장비에서는 끊임없이 보고가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 가운데 한국 기술진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30대에서 40대로 보이는 남자들이었는데 특이하게도 군복이 아닌 민간 복장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눈빛에서는 군인 못지않은 진지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들의 대답은 간결했습니다. 네, 자신 있습니다. 지도의 좌표만 정확하다면 천무는 반드시 그곳을 맞춥니다. 말하는 사람은 김모 박사라고 소개된 기술진의 리더였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안경을 쓰고 있었지만 눈빛은 매우 또렷했어요. 저희가 개발한 유도 시스템은 이미 수백 번의 시험을 거쳤습니다. 오차 범위는 5m 이내입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기는 테스트장이 아닙니다. 실패하면 우린 죽습니다. 적도 우리도. 그래서 묻습니다. 이 작전을 장난감으로 망칠 생각은 아닌가요? 제 목소리에는 의도적으로 냉기를 실었습니다. 이들이 정말 진지한 건지 아니면 그저 자신들의 제품을 홍보하려는 건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그 순간 그중 한 명의 눈빛이 저를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저는 그 눈빛에 담긴 자신감과 자부심을 분명히 느꼈습니다. 그들이 무례하지 않았기에 저도 더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 깊은 곳엔 여전히 불신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김 박사가 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중령님, 저희도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천무를 개발할 때 말이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미 충분한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1950년대에는 총 한 자루도 제대로 만들지 못했던 나라가 지금은 세계 10위 안에 드는 무기를 만들고 있어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배운 건 완벽함에 대한 집착입니다. 그의 말에는 묘한 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박사님, 우리는 감정으로 전쟁하지 않습니다. 데이터와 결과로 말하죠. 당신들의 천무가 정말 우수하다면 왜 아직 세계적으로 널리 쓰이지 않는 겁니까? 제 질문은 직설적이었습니다. 만약 정말 좋은 무기라면 이미 여러 나라에서 앞다투어 사용하고 있을 텐데 그렇지 않다는 건 뭔가 문제가 있다는 뜻 아닐까요? 김 박사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그건 시간의 문제입니다. 무기 시장은 신뢰가 전부거든요. 한번 검증되면 그때부터 빠르게 퍼져나갑니다. 저희는 지금 그 첫 번째 검증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의 말에는 조급함이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차분하고 확신에 찬 어조였습니다. 다른 기술진 한 명이 랩톱을 열어 보였습니다. 화면에는 천무의 내부 구조가 3D로 표시되어 있었어요. 이게 저희 유도 시스템의 핵심입니다. GPS 신호가 차단되더라도 관성 항법 장치가 작동하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영상 유도로 최종 보정을 합니다. 세 겹의 안전장치가 있어서 실패할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기술적인 설명을 듣고 나니 확실히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의심이 남아 있었어요. 좋은 기술이라는 건 인정하겠습니다.
하지만 실전은 다릅니다.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너무 많아요. 날씨, 전파 방해, 적의 대응 이런 것들을 모두 고려했습니까? 김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저희는 극한 상황에서도 작동하도록 설계했어요. 영하 40도에서 영상 60도까지 강풍과 모래바람 속에서도 정상 작동합니다. 전파 방해 환경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는 또 다른 자료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건 알래스카에서 실시한 극한 시험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건 사막에서 한 모래바람 시험이고요. 데이터들은 확실히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석연치 않았어요. 시험장 데이터와 실전은 다릅니다. 실전에서는 적이 반격해오고 시간 압박이 있고 생각지도 못한 변수들이 쏟아져 나와요. 그런 상황에서도 당신들은 자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때 지금까지 조용히 있던 젊은 기술진 한 명이 입을 열었습니다. 중령님, 저는 천무 개발에 5년간 참여했습니다. 그 5년 동안 저희는 매일 만약에를 생각했어요. 만약 이게 실패하면, 만약 저게 안 되면, 그래서 준비한 게 수십 가지 백업 시스템들입니다. 저희는 완벽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실패하지 않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의 말에는 젊은이다운 패기가 있었지만 동시에 깊은 진정성도 느껴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제 마음속의 의심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미국과 유럽 무기만 믿고 살아온 저에게 한국 무기에 대한 신뢰는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었거든요. 내일이면 모든 게 분명해지겠군요. 저는 그렇게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당신들의 천무가 정말 우수한 무기인지 아니면 그저 좋은 카탈로그에 불과한지 말이죠. 제 말은 도전적이었지만 그들은 전혀 기분 나빠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오히려 더욱 자신감 넘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한국 기술진들의 자신감과 제 자신의 불신 사이에서 계속 갈등했거든요. 정말 그들 말이 맞을까? 아니면 내가 맞을까? 답은 내일 전장에서 나올 예정이었습니다. 작전 당일 하늘은 잿빛이었고 바람은 거칠었습니다. 사다 지역은 후티 반군의 주요 통신 및 무기 보급 본부로 알려져 있었기에 그들이 거기 있다는 건 확실했지만 접근이 극히 어려운 지형이었습니다. 드론도 간신히 몇 장의 위성 사진을 확보했을 뿐이었죠. 새벽 5시 저는 작전 지휘소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며 창밖을 내다보니 멀리 천무 발사대가 보였어요. 서너 명의 병사들이 최종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복잡한 심정이 들었어요. 저 무기가 정말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을까? 동시에 만약 실패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지휘소에 도착하니 이미 모든 준비가 끝나 있었습니다. 큰 화면에는 사다 지역의 위성 사진이 떠 있었고 목표 지점에는 빨간 십자가 표시가 되어 있었어요. 좌표는 북위 16도 42분 18초, 동경 43도 15분 27초. 국경에서 정확히 73.2km 떨어진 지점이었습니다. 기상 상황 보고드립니다. 기상 장교가 말했습니다. 현재 풍속은 초속 12m, 시정은 8km입니다. 발사에는 문제없는 조건입니다. 하지만 저는 걱정이 되었어요. 바람이 강하면 미사일의 궤도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특히 장거리 타격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죠. 한국 기술진들은 별도의 콘솔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화면에는 천무 시스템의 각종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어요. 김 박사는 차분한 표정으로 데이터를 확인하고 있었고 다른 기술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긴장한 기색은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천무 시스템 상태 확인. 제가 물었습니다. 김 박사가 대답했습니다. 모든 시스템 정상입니다. 유도 시스템, 발사 시스템, 통신 시스템 모두 녹색불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자신감이 넘쳤어요. 하지만 저는 마지막까지도 의심스러웠습니다. 정말 이 무기가 73km를 날아가서 정확히 목표를 맞힐 수 있을까? 오전 8시 30분, 최종 브리핑이 시작되었습니다. 목표는 사다 지역의 적 지휘소입니다. 건물은 2층 구조이며 주변에 민간인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작전 참모가 설명했습니다. 1차 타격 후 드론으로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시 2차 타격을 실시합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혹시 목표물이 이동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정보부 보고에 따르면 그 건물은 고정 지휘소로 사용되고 있으며 지하에 통신 장비와 무기고가 있어서 쉽게 이동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정확히 맞히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어요. 문제는 정확히 맞힐 수 있느냐였죠. 오전 9시 마침내 발사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전방에서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천무, 발사 준비 완료. 지휘소의 긴장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모든 눈이 천무 운용 장교들에게 쏠렸고 저는 작전 개시 신호를 내렸습니다. 발사.
그 순간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묵직한 발사음과 함께 천무 미사일이 하늘로 치솟았어요. 발사대에서 나온 하얀 연기가 바람에 흩어지며 미사일은 순식간에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지휘소에서는 레이더 화면으로만 미사일의 궤적을 추적할 수 있었어요. 미사일 정상 비행 중 레이더 요원이 보고했습니다. 고도 12,000m, 속도 마하 3.2 목표까지 거리 50km. 저는 손목시계를 보았어요. 발사 후 2분 30초가 지나고 있었습니다. 계산상으로는 약 5분 후면 목표에 도달할 예정이었죠. 김 박사가 말했습니다. 지금 유도 시스템이 최종 보정에 들어갔습니다. GPS 신호와 관성 항법 장치가 동시에 작동하고 있어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침착했지만 저는 그의 손이 약간 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무리 자신 있다고 해도 실전은 실전이었던 거죠. 목표까지 20km. 레이더 요원의 목소리가 긴장되어 있었어요. 지휘소 안은 숨소리마저 들릴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제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났어요. 목표까지 10km. 미사일 강화 궤도 진입. 이제 정말 마지막 단계였습니다. 김 박사가 말했습니다. 영상 유도 시스템 작동. 목표물 포착 완료. 그의 화면에는 사다 지역의 실시간 영상이 나타나고 있었어요. 흐릿하지만 건물의 윤곽이 보였습니다. 몇 초 후 드론 영상이 스크린에 뜨자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사다 지역이 화면에 나타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정확히 그 순간 목표 지점에서 거대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화면이 잠시 하얗게 변했다가 다시 선명해졌어요. 그리고 정확히 목표 지점, 적 지휘소가 있던 그 건물이 완벽하게 무너져 있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 옆에서 작전관이 낮게 중얼였습니다. 완벽하게 맞췄습니다. 지휘소 안에는 순간적으로 정적이 흘렀고 그 다음에는 환호성이 터져나왔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말 천무가 73km를 날아가서 그 작은 건물을 정확히 맞힌 걸까요? 드론이 더 가까이 접근해서 촬영한 영상을 보니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건물은 완전히 파괴되어 있었고 주변 지역에는 피해가 없었어요. 정말 핀포인트 타격이었습니다. 김 박사가 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오차 범위 3m입니다. 예상보다도 더 정확했어요. 그의 얼굴에는 안도감과 자부심이 동시에 나타나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를. 타격 성공 이후 작전은 완벽한 승리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적은 지휘 체계를 상실했고 후속 공격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상부는 즉시 천무의 성능을 공식 인정하고 추가 구매 계약 체결에 들어갔습니다. 그 뉴스는 저희 부대원들 사이에서 일종의 자부심이 되었습니다. 작전 종료 직후 저는 지휘소에서 나와 바깥 공기를 마셨습니다. 사막의 뜨거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그 어느 때보다 상쾌했어요. 제 머릿속에는 방금 전 목격한 장면이 계속 맴돌고 있었습니다. 73km를 날아간 미사일이 정확히 목표물을 관통하는 그 순간 말이에요. 정말 한국이 이런 무기를 만들 수 있구나. 부대원들의 반응이 흥미로웠습니다. 처음에는 저와 비슷하게 한국 무기를 의심스러워하던 장교들이 이제는 완전히 다른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중령님, 천무 정말 대단하네요. 이제 우리도 최신 무기를 갖게 된 거군요. 한 소령이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탄이 담겨 있었어요. 오후 2시 상부에서 축하 메시지가 전달되었습니다. 포병전력 평가국의 천무 첫 실전 투입 성공을 축하한다. 이번 작전은 우리 군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역사적 순간이다. 메시지를 읽으며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부끄러웠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달았거든요. 며칠 뒤 저는 한국군 장교들에게 조용히 다가가 말했습니다. 그날 제가 무례했다면 용서해주기 바랍니다. 당신들은 실전에서 가장 확실한 대답을 줬습니다. 김 박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전혀 무례하지 않았습니다. 의심하는 것은 군인으로서 당연한 일이죠. 오히려 그런 의심이 있었기에 더욱 완벽한 결과를 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정중하고 절제된 말투로 대답했습니다. 천무가 아니라 한국의 신뢰를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그들의 무기보다 더 인상 깊은 그들의 태도에 감탄했습니다. 자신들의 기술이 아니라 자신들의 나라를 대표한다는 자부심, 그게 제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한 첫 번째 순간이었습니다. 젊은 기술진 한 명이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중령님, 사실 저희도 긴장했었어요. 아무리 시험에서 완벽했다고 해도 실전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잖아요. 하지만 저희는 한 가지 확신이 있었습니다. 실패하면 안 된다는 것. 그래서 가능한 모든 경우의 수를 준비했었어요.
그의 말에서 저는 한국인들의 특별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기술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대신 책임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실패하면 안 된다는 그 한마디에 얼마나 많은 노력과 고민이 담겨 있었을까요? 일주일 후 국방부에서 공식 발표가 있었습니다. 천무 다연장 로켓 시스템의 첫 실전 투입이 완벽한 성공을 거두었다. 이에 따라 추가 도입을 확정하며 한국과의 기술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뉴스를 보며 저는 묘한 자부심을 느꼈어요. 제가 직접 목격한 그 완벽한 타격이 이제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된 거니까요. 부대 내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천무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증가했어요. 장교들은 천무의 기술적 특징을 공부하기 시작했고 부사관들은 운용 방법을 익히려고 노력했습니다. 중령님, 천무 매뉴얼 좀 더 구해주실 수 있나요? 부대원들이 모두 보고 싶어 해요. 한 부사관이 요청했습니다. 한 달 후,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 기술진들과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김 박사는 곧 한국으로 돌아갈 예정이었어요. 박사님,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천무를 개발하는데 얼마나 걸렸나요? 5년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기반 기술을 쌓는데 15년이 더 걸렸어요. 한국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발전해 왔어요. 그의 답변에서 저는 한국의 저력을 느꼈습니다. 단기간에 성과를 내려고 서두르는 게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차근차근 기술을 쌓아온 것이죠. 박사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 저는 한국 무기를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김 박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저희도 처음에는 서구 기술만이 최고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기술에는 국경이 없다는 것을. 중요한 건 얼마나 진지하게, 얼마나 치밀하게 접근하느냐 하는 것이죠. 작별 인사를 나누며 저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다음에 한국 무기가 도입되면 저는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아니, 오히려 적극 지지하겠습니다. 그들의 표정에서 진심 어린 기쁨을 읽을 수 있었어요. 단순히 무기를 판매한 기쁨이 아니라 신뢰를 얻은 기쁨이었죠. 그날 이후 저는 바뀌었습니다. 사우디 내부에서 한국 무기 체계의 통합안을 직접 작성했고 한국 측과의 장기 협약을 위한 자문역을 맡았습니다. 한때 한국 무기를 향해 차가운 눈빛을 보냈던 제가 이젠 그 기술과 사람을 대신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 동료들이 물었습니다. 중령님, 정말 한국 무기가 그렇게 좋은가요? 그때마다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무기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작전 이후 저는 사우디 국방부의 대표단 자격으로 폴란드 키엘체에서 열린 국제방산전시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천무의 성능이 국제적으로 화제가 되며 유럽 각국에서도 그 기술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한 인물을 만났습니다. 프랑스 국방기술연구소의 부소장, 장 피에르라는 이름의 남자였습니다. 키엘체 공항에 도착했을 때부터 느낌이 달랐습니다. 공항 곳곳에 각국 무기업체들의 광고가 걸려 있었고 군복을 입은 사람들이 여기저기 보였어요. 전시회장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도 여러 언어로 무기 이야기를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가운데 한국어도 들렸어요. 한국에서 온 참가단들이었죠. 전시회장에 도착하니 정말 압도적이었습니다. 거대한 홀 안에 세계 각국의 최신 무기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미국관에는 최신형 드론들이, 독일관에는 레오파드 전차가, 프랑스관에는 라팔 전투기 모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사이로 한국관도 보였어요. 생각보다 규모가 컸습니다. 한국관을 둘러보는데 천무 시스템이 중앙에 당당히 전시되어 있었어요. 모형이었지만 실물과 똑같았습니다. 그 앞에 선이 사다 지역에서의 그 순간이 떠올랐어요. 완벽한 타격, 그리고 무너지는 적 지휘소. 제 가슴이 뿌듯해졌습니다. 그는 회의장에서 제게 다가와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사우디군이 한국 무기를 써봤다면서요. 솔직히 말해보시죠. 얼마나 조정했습니까? 실제 전장에선 그런 신흥국 무기는 버티기 어렵습니다. 장 피에르는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회색 머리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전형적인 유럽 엘리트의 모습이었어요. 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대답했습니다. 그 무기가 적의 지휘소를 정확히 타격했을 때 저는 그 자리에서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피에르는 믿지 않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건 운이었을 겁니다. 한국은 항상 기술보다 마케팅에 능했죠. 진짜 기술은 파리에서 나옵니다. 그의 말에는 유럽인 특유의 자부심과 오만함이 묻어 있었어요.
마치 아시아 국가들은 원천 기술을 만들 수 없다는 듯한 어조였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 한편에 아직 남아있던 편견의 흔적이 다시 꿈틀거렸습니다. 혹시 정말 우린 운이 좋았던 걸까? 사다 지역 작전이 성공한 지 2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제 마음속 어딘가에는 의심이 남아있었나 봅니다. 평생을 서구 무기만 믿고 살아온 저에게 한국 무기에 대한 완전한 신뢰는 아직 형성되지 않았던 거죠. 프랑스는 오랜 전통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라팔 전투기, 르클레르 전차 모두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무기들이죠. 피에르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표정이 떠올랐어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수십 년, 아니 수백 년의 경험이 있습니다. 무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저는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천무는 어떻게 그렇게 완벽하게 작동했을까? 73km를 날아가서 3m 오차로 목표를 타격하는 것이 정말 운일까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지금까지 실시한 모든 시험에서 성공했다는데 점심시간에 저와 피에르는 전시장 근처 카페에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중령님, 무기업계에서 30년을 일했습니다. 새로 등장하는 무기들을 수없이 봤어요. 대부분은 과대 광고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아시아 국가들의 무기는 더욱 그렇죠. 하지만 한국은 다른 것 같은데요. 제가 반박했습니다. 반도체, 조선, 자동차 이미 여러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잖아요. 피에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민간 기술입니다. 군사 기술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에요. 생명이 걸린 문제거든요. 그의 말을 듣고 있으니 제 마음속에 다시 의심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어요. 정말 천무가 우연히 성공한 건 아닐까? 만약 다시 쓰면 실패할 수도 있는 거 아닐까?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니야, 분명히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거야. 오후에 저희는 독일관을 둘러봤습니다. 레오파드 전차의 최신형이 전시되어 있었는데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피에르가 말했습니다. 저 전차는 40년의 개발 경험이 축적된 결과입니다. 한국이 아무리 빨리 발전한다고 해도 이런 경험은 따라올 수 없어요. 하지만 그때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독일관에 한국 부품이 들어간 시스템들이 여러 개 전시되어 있었던 거예요. 저건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독일 업체 직원이 대답했습니다. 한국에서 공급받는 반도체와 센서 부품들입니다. 성능이 우수해서 저희도 사용하고 있어요. 피에르의 표정이 약간 어색해졌어요. 하지만 곧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품과 완제품은 다릅니다. 부품은 잘 만들 수 있어도 전체 시스템을 통합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의 말이 맞기는 했지만 왠지 억지스러워 보였습니다. 저녁 만찬 자리에서 여러 나라 대표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폴란드 대표가 말했습니다. 저희가 천무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성능이 정말 인상적이더군요. 터키 대표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한국 무기들이 요즘 주목받고 있습니다. 가격 대비 성능이 우수하다고 들었어요. 그 말들을 듣고 있으니 제가 목격한 천무의 성능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어요. 여러 나라에서 관심을 보인다는 것은 분명히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일 텐데요. 피에르는 점점 말이 줄어들었습니다. 처음에 자신만만한 태도가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어요. 마치 뭔가 예상과 다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 마음속에는 의문이 남아 있었어요. 정말 한국이 유럽의 전통적인 무기 강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까? 천무의 성공이 한국 무기 산업 전체를 대표할 수 있을까? 그 답은 다음 날 있을 시연에서 나올 예정이었습니다. 전시회장 한편에선 천무와 사부사의 GLSDB 통합 플랫폼 시연 영상이 상영되고 있었습니다. 글라이더처럼 비행해 방공망을 회피하고 표적을 정밀하게 저격하는 방식의 장면이 이어지자 피에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연장에는 각국 대표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큰 스크린에서는 천무 시스템의 실제 시험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어요. 한국 측 발표자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천무는 단순한 다연장 로켓 시스템이 아닙니다. 다양한 탄종을 운용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입니다. 첫 번째 영상에서는 일반적인 고폭탄 발사 장면이 나왔습니다. 정확도와 파괴력 모두 인상적이었어요. 하지만 진짜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이제 GLSDB 탄약을 사용한 시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발표자의 말과 함께 화면이 바뀌었어요. GLSDB는 미국 보잉사와 스웨덴 사부사가 공동 개발한 정밀 유도 탄약이었습니다. 글라이더처럼 날아가며 방공망을 회피할 수 있는 혁신적인 무기였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탄약을 천무에서 발사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영상 속에서 천무에서 발사된 GLSDB는 마치 새처럼 하늘을 활공했습니다. 레이더에 거의 잡히지 않는 낮은 고도로 비행하며
산과 건물을 피해가는 모습이 마치 SF 영화 같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정확히 목표물에 명중했습니다. 오차는 1m도 되지 않았어요. 피에르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제가 옆에서 지켜보니 그의 손이 약간 떨리고 있었어요. 이건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GLSDB는 우리도 도입을 검토했었는데 기존 발사 시스템과의 호환성 문제로 포기했었거든요. 한국 측 발표자가 설명했습니다. 천무는 개방형 아키텍처를 채택했습니다. 나토 표준은 물론 미국, 유럽의 다양한 탄약을 발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어요. 사실상 탄약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천무의 진짜 혁신이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곧이어 폴란드군이 보유 중인 구형 122mm 피닉스 로켓을 천무에 통합하여 발사한 실험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사실상 천무가 다른 나라 무기까지 살린 사례였던 겁니다. 폴란드가 소련 시절부터 보유하고 있던 구식 로켓이 천무의 정밀 유도 시스템과 결합되어 최신형 정밀 무기로 탈바꿈한 거였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옆에 앉아있던 독일 대표가 물었습니다. 한국 기술자가 대답했습니다. 기존 탄약의 규격을 분석해서 천무 시스템에 맞는 어댑터를 개발했습니다. 소프트웨어도 각 탄종에 맞게 최적화했고요. 결과적으로 구형 탄약도 최신 정밀 무기 수준의 성능을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피에르가 저에게 속삭였습니다. 저건 불가능해야 했습니다. 우린 구형 탄약 재활용에 실패했어요. 저건 설계 수준부터 다른 겁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당황과 경악이 섞여 있었어요. 평생을 무기 개발에 바친 전문가로서 자신의 상식을 뒤엎는 기술을 목격한 충격이 컸던 것 같았습니다. 시연이 계속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이스라엘제 스파이크 미사일을 천무에서 발사하는 영상이었어요. 스파이크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전차 미사일인데 이것까지 천무에서 쓸 수 있다니. 천무의 확장성은 거의 무제한입니다. 발표자가 말했습니다. 앞으로 개발될 신형 탄약들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만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저는 옆에서 피에르의 표정을 계속 지켜봤습니다. 처음에 자신만만한 모습은 완전히 사라져 있었어요. 대신 깊은 고민에 빠진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알고 있던 세계가 흔들리고 있다는 걸 깨달은 것 같았어요. 중령님, 피에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이 정도 기술력이라면 한국은 이미 우리와 같은 수준에 올라서 있는 겁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인정과 존경이 섞여 있었어요. 유럽인 특유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현실을 받아들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먼저 본 겁니다. 우리는 이제 배워야 합니다. 이 말을 할 때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어요. 패배감과 동시에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시연이 끝난 후 여러 나라 대표들이 한국 측에 몰려들었습니다. 모두 천무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어요. 특히 폴란드 대표는 우리가 보유한 구형 무기들을 모두 천무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피에르도 한국 기술진들에게 다가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프랑스도 이런 개방형 시스템에 관심이 있습니다. 혹시 기술 협력이 가능할까요? 그의 태도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처음에 오만함은 사라지고 진정한 동반자를 찾는 자세였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느꼈습니다. 진짜 변화는 수치가 아니라 인정에서 시작된다는 걸. 피에르 같은 유럽의 전문가가 한국 기술을 인정한다는 것은 단순히 한 사람의 마음이 바뀐 게 아니라 세계 무기 시장의 판도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였던 거죠. 그날 저녁 저는 피에르와 마지막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중령님, 한국을 과소평가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서구 기술을 따라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접근 방식을 개발한 거군요. 그의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어요. 한국의 진짜 강점은 기존 관념에 얽매이지 않는 유연함이었던 거죠. 이제 저도 확신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천무의 성공은 우연이 아니었어요. 한국은 정말로 세계 최고 수준의 무기를 만들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휴대폰으로 한국 국방과학기술연구소의 차세대 미사일 하이코어 시험 영상을 다시 봤습니다. 마하 6의 속도, 고도 23km, 스크램제트 엔진. 제 머릿속엔 하나의 질문이 맴돌았습니다. 너희들은 도대체 어디까지 가고 싶은 걸까? 호텔방에 도착해서 침대에 앉아 하이코어 영상을 다시 재생했습니다. 미사일이 발사되는 순간부터 극초음속으로 비행하는 장면까지 모든 것이 마치 SF 영화 같았어요. 마하 6이면 음속의 6배 속도입니다. 이런 속도로 날아오는 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방어 시스템은 거의 없어요. 정말 한국이 이런 것까지 만들 수 있구나.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극초음속 미사일은 미국과 러시아,
중국 정도만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한국이 이 분야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니. 영상 속에서 하이코어는 복잡한 기동을 하며 비행했습니다. 단순히 빠르기만 한 게 아니라 예측 불가능한 경로로 움직이며 어떤 방어망도 뚫을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줬어요. 이건 게임 체인저네. 저는 감탄했습니다. 이런 무기가 실전 배치되면 전 세계의 군사 균형이 바뀔 거예요. 하지만 그보다 더 인상 깊었던 건 한국의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빠른 미사일을 만드는데 만족하지 않았어요. 하이코어는 다양한 탄두를 장착할 수 있고 여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천무처럼 확장성과 호환성을 염두에 두고 만든 거죠. 이젠 저도 그 질문의 정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무기를 파는 것이 아니라 세계를 설득하고 있었던 겁니다. 기술로, 절제된 자신감으로, 그리고 실전에서 증명된 신뢰로. 다음 날 아침, 저는 전시장의 한국관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어요. 천무뿐만 아니라 K9 자주포, KF-21 전투기 모형, 그리고 각종 함정용 무기 시스템들까지 모든 게 새롭게 보였습니다. 한국 전시 담당자와 대화를 나누며 저는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무기를 수출하는 게 아니라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우리의 목표는 일회성 판매가 아닙니다.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거죠.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전략이 얼마나 치밀한지를. 단순히 완제품을 파는 게 아니라 기술을 공유하고 함께 발전하려는 거였어요. 이런 접근 방식이라면 고객국 입장에서도 훨씬 매력적일 수밖에 없죠. 폴란드 대표와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국 무기의 가장 큰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는 주저없이 대답했어요. 유연성입니다. 우리의 요구사항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에 맞게 시스템을 조정해줍니다. 서구 업체들은 보통 정해진 사양만 제공하거든요. 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미국이나 유럽 업체들은 대부분 이게 최고야, 가져가든지 말든지 하는 식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했어요. 점심시간에 저는 터키 대표단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그들도 한국 무기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TV 드론으로 유명하지만 사실 한국의 기술력도 굉장합니다. 특히 시스템 통합 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터키 대표의 말을 들으며 저는 한 가지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부상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장기적인 트렌드라는 것. 그들은 충분한 준비를 거쳐 이 시장에 뛰어든 거였고 이제 그 결실을 맺고 있는 거죠. 오후에는 각국 대표들이 참석하는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주제는 미래 무기체계의 발전 방향이었어요. 한국 측 발표자가 나와서 말했습니다. 미래의 무기는 단독으로 작동하는 게 아니라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통합 운용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개방형 아키텍처와 상호 운용성이 필수죠. 그의 발표를 들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추구하는 방향이 정확히 미래의 트렌드라는 것을. 천무의 개방형 구조, 다양한 탄약과의 호환성, 이 모든 게 미래를 내다본 설계였던 거예요. 세미나가 끝난 후 여러 나라 대표들이 한국 측 발표자를 둘러쌌습니다. 모두 협력 방안에 대해 문의하고 있었어요. 저도 그 대화에 참여했습니다. 사우디도 한국과 더 깊은 협력을 원합니다. 단순한 무기 도입을 넘어서서 말이죠. 한국 측 대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우디와는 이미 좋은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천무의 성공적인 실전 운용 덕분에 다른 나라들의 관심도 높아졌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의 말에서 진심 어린 고마움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 후로 저는 바뀌었습니다. 사우디 내부에서 한국 무기체계의 통합안을 직접 작성했고 한국 측과의 장기 협약을 위한 자문역을 맡았습니다. 한때 한국 무기를 향해 차가운 눈빛을 보냈던 제가 이젠 그 기술과 사람을 대신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 동료들이 물었습니다. 중령님, 정말 한국이 그렇게 대단한가요?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대단하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들은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미래의 파트너가 된 것입니다. 키엘체에서 보낸 3일간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편견을 버리고 현실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고 진정한 기술이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이라는 나라와 한국 사람들에 대한 존경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천무가 전장을 뒤흔든 그날 이후 사우디 내부에서는 조용한 혁신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린 더 이상 무기 수입국이 아니라 협력과 통합의 파트너로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리야드로 돌아온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키엘체에서 목격한 한국의 기술력과 비전이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첫 출근 날, 동료들은 제 달라진 모습에 놀라워했습니다. 중령님, 유럽 다녀오더니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네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세상이 바뀌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우리도 함께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그날부터 저는 한국과의 협력 확대 방안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무기를 사오는 게 아니라 진정한 기술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이었죠. 국방부는 한국과의 탄약체계 통합 프로젝트를 공식화했고, 저는 실전 사용자로서 그 조율을 맡게 되었습니다. 과거라면 유럽 전문가들이 주도했을 이 회의엔 이젠 한국 엔지니어들이 당당히 핵심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첫 번째 통합회의가 열렸을 때의 광경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회의실에는 사우디 군 관계자들과 한국 기술진들이 함께 앉아 있었어요. 한국 측에서는 김 박사를 비롯해 여러 전문가들이 참석했습니다. 이번에는 민간 옷이 아니라 정식 군복을 입고 왔더라고요. 이번 프로젝트의 목표는 천무 시스템을 사우디군의 기존 탄약 체계와 완전히 통합하는 것입니다. 제가 회의를 시작하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보유한 미국제, 유럽제 탄약들을 모두 천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한국 측 팀장이 대답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미 폴란드에서 비슷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료했거든요. 다만 각 탄종별로 정밀한 분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의 자신감 넘치는 답변에 회의실 분위기가 한층 밝아졌어요. 몇 주 후, 첫 번째 통합시험이 실시되었습니다. 사우디가 보유한 미국제 M31GM-LRS 로켓을 천무 시스템에서 발사하는 시험이었어요. 저는 시험장에서 그 순간을 지켜봤습니다. 천무에서 발사된 미국제 로켓이 완벽하게 목표를 타격했을 때 저는 진정한 통합이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또한 중동의 여러 나라들이 한국 무기에 주목하며 저에게 자문을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UAE에서 먼저 연락이 왔어요. 사우디의 천무 운용 경험을 공유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쿠웨이트와 요단에서도 비슷한 문의가 들어왔고요. 그럴 때마다 저는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경험한 기술입니다. 신뢰해도 좋습니다. 제 말에는 진심 어린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실전에서 직접 확인한 성능이었으니까요. UAE 대표단이 리야드를 방문했을 때 저는 직접 천무 시설을 안내했습니다. 이 시스템의 가장 큰 장점은 확장성입니다. 제가 설명했습니다. 기존에 보유한 무기들을 그대로 활용하면서도 최신 기술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UAE 대표가 물었습니다. 실제 성능은 어떤가요? 카탈로그 수치와 차이가 있지 않나요?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카탈로그보다 더 좋습니다. 실전에서 확인했으니까요. 73km를 날아가서 3m 오차로 적 지휘소를 파괴했습니다. 한편 폴란드에서는 메이드 인 폴란드 라벨을 단 천무 탄약 생산이 본격화되었고 그 시스템은 이제 나토 펀드까지 충족하는 유럽산 무기로 공식 분류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수출이 아니라 한국이 유럽 시장의 구조를 바꾼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놀랐어요. 한국 무기가 나토 표준을 충족한다는 것은 곧 서구 무기들과 동등한 수준이라는 의미였거든요. 아니, 어떤 면에서는 더 뛰어나다는 증거였죠. 프랑스 기술자 장 피에르도 이제 한국과의 공동 프로젝트를 제안하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리야드를 방문했을 때 저와 긴 대화를 나눴어요. 그의 말이 기억납니다. 우린 이제 우월한 기술이 아니라 서로를 배우는 기술 생태계가 필요합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건 분명 한국이 만들어낸 변화였습니다. 경쟁이 아닌 협력, 독점이 아닌 공유, 이런 새로운 패러다임을 한국이 제시한 거였어요. 6개월 후 사우디는 한국과 무기 공동 개발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단순히 무기를 사오는 게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파트너십이었죠. 저는 이 프로젝트의 사우디 측 총괄을 맡게 되었습니다. 협정 체결식에서 사우디 국방부 장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협정은 단순한 무기 거래를 넘어선 전략적 파트너십입니다. 한국의 앞선 기술과 사우디의 풍부한 경험이 만나 새로운 시너지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한국 측 대표도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했어요. 한국과 사우디는 이제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는 동반자입니다. 서로의 장점을 결합해 세계 최고 수준의 무기 체계를 개발하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한국 무기를 의심했던 제가 이제 그들과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는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다니. 인생의 아이러니였죠. 새로운 프로젝트는 차세대 방공 시스템 개발이었습니다. 한국의 철매-II 시스템을 기반으로 사우디의 지리적 특성과 작전 요구사항을 반영한 맞춤형 방공망을 구축하는 것이었어요.
첫 번째 합동개발회의에서 한국 기술진들의 열정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우디의 요구사항을 하나하나 세심하게 분석하고 최적의 솔루션을 제시했어요. 고객의 만족이 곧 우리의 성공이라는 철학이 그들의 모든 행동에서 드러났습니다.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며 저는 한 가지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부상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것. 그들은 충분한 준비와 명확한 비전을 가지고 세계 무기 시장에 도전하고 있었고, 이제 그 결실을 맺고 있는 거였어요. 이제 저는 천물을 볼 때마다 단순한 철과 기술의 집합체가 아니라 사람과 신뢰의 상징으로 느낍니다. 2년이 지난 지금 사우디 북부 국경의 포병 기지에는 총 12대의 천무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저는 매주 이곳을 방문해서 시스템 점검을 합니다. 천무를 바라볼 때마다 그날의 기억이 떠올라요. 73km를 날아가 적의 지휘소를 정확히 관통했던 그 순간 말이에요. 오늘 아침에도 젊은 포병 장교들이 천무 훈련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자신감과 자부심을 볼 수 있었어요. 중령님, 천무 정말 대단한 무기네요. 이런 걸 우리가 쓸 수 있다니 자랑스럽습니다. 한 소위가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웃었어요. 2년 전에 제 모습과 완전히 달랐거든요. 그때의 저는 한국 무기라는 이유만으로 의심했었는데 지금은 부하들이 천무를 자랑스러워하는 걸 보며 뿌듯해하고 있었으니까요. 과거의 저처럼 한국 무기를 싸구려 대체품이라 생각하던 이들이 실전을 경험하고 나면 누구보다 뜨겁게 감탄합니다. 그 감탄은 단지 무기의 성능 때문이 아닙니다. 기술을 넘어서 겸손함과 신념으로 세상을 설득하는 방식에 감동받는 것이죠. 지난달에는 이집트 군 대표단이 저희 부대를 방문했습니다. 그들도 천무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 운용 경험은 어떻습니까? 이집트 대령이 물었습니다. 저는 자신있게 대답했어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신뢰성, 정확성, 운용 편의성 모든 면에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그 눈빛을 봤던 한국 장교들. 그들이 보여준 말 없는 자신감은 지금도 제 기억 속에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 자신감은 허세가 아니었어요. 철저한 준비와 검증을 거친 진짜 자신감이었죠. 몇 주 전에는 김 박사가 다시 사우디를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새로운 업그레이드 프로그램을 소개하러 왔더라고요. 천무의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면 더 다양한 탄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다시 한번 한국의 지속적인 혁신 정신에 감탄했어요. 박사님,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왜 한국은 이렇게 끊임없이 발전시키려고 하는 건가요? 이미 충분히 좋은 성능인데. 김 박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멈추는 순간 뒤처집니다. 더 좋은 기술이 나오면 고객들이 더 나은 선택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저희는 항상 한 발 앞서 나가려고 노력합니다. 그의 답변에서 한국의 성공 비결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어요.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 발전하려는 의지. 그게 바로 한국이 세계 무기 시장에서 인정받게 된 이유였던 거죠. 최근에는 한국과 사우디의 합작으로 개발한 차세대 방공 시스템이 첫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한국의 철매-II 기술에 사우디의 작전 경험을 결합한 결과물이었어요. 시험 결과를 보고받았을 때 저는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중령님이 한국 무기의 가장 큰 지지자가 되셨네요. 동료가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저는 진지하게 대답했어요. 지지자가 아니라 증인입니다. 그들의 실력을 직접 목격한 증인이죠. 저는 지금도 누군가 제게 묻습니다. 정말 한국 무기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그때마다 저는 웃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 무기는 단순히 적을 맞히는 것이 아닙니다. 세계를 설득하고 동맹을 바꾸고 편견을 무너뜨리는 무기입니다. 얼마 전 아들이 군사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에게 조언을 해주며 이런 말을 했어요. 무기는 나라를 가리지 않는다. 좋은 기술은 어디서 나와도 좋은 기술이다. 편견 때문에 좋은 것을 놓치지 마라. 아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경험으로 배운 걸 저도 기억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후배 장교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했습니다. 주제는 현대 무기 체계의 이해였어요. 강의 중에 한 중위가 질문했습니다. 중령님, 앞으로 어떤 나라의 무기가 최고가 될까요? 저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어요. 최고라는 건 상대적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의 요구에 가장 적합한 무기를 선택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선택을 할 때는 편견이 아닌 실력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장교들이 제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도 아직 의심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한 번만 실전에서 천무가 날아가는 장면을 지켜보시죠. 말이 아닌 진짜 대답은 그곳에서 들릴 것입니다. 오늘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천무 기지를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사막 노을에 물든 천무의 실루엣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그건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신뢰와 우정의 상징이었습니다. 제 휴대폰에는 김 박사가 보낸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중령님 덕분에 천무가 중동에서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감사할 건 이쪽입니다. 저에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셔서요. 2년 전 그 작전실에서 천무 발사 버튼을 누를 때까지만 해도 저는 한국 무기를 의심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천무는 제게 무기 이상의 의미입니다. 편견을 버리고 진실을 받아들이는 용기를 가르쳐준 스승이자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희망입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어제의 상식이 오늘의 편견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가능성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제가 천무를 통해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입니다. 오늘 사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동문클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 사연 주인공들에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감동적이거나 재미있는 실제 사연들을 제보받고 있으니 언제든 저희 공식 메일로 제보해주세요. 오늘 들려드린 사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응원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즐거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감동문클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